시청자, 삼성이 베트남에서 생산 기지를 줄이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트남의 고속 성장은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베트남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성장입니다. 전쟁과 빈곤의 기억이 강했던 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제조업의 핵심 생산 기지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을 세웠고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베트남 산업 구조를 상징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수많은 부품업체와 협력사가 따라 들어갔고 일자리와 수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이 베트남 경제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특정한 외국 기업과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 모델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삼성 없이도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지금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곧바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단절과 경제적 고립, 중국과의 전쟁, 캄보디아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가 운영 자체가 큰 부담을 안았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지만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베트남 지도부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1986년의 도이머이입니다. 도이머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시장 기능을 받아들이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확대하면서 외부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개혁을 선언했다고 바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1986년의 개혁 자체보다 이후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외국 기업의 투자, 세계 시장과의 연결이 본격화되면서 베트남 경제가 실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체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장 방식을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 운영에서는 시장과 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선택은 베트남에게 매우 현실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국내 자본과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자본, 설비, 수출망을 활용하면 산업화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모든 것을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기보다 이미 세계 시장에 연결된 기업들을 끌어들여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속도 면에서는 강력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한 가지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만들어준 성장의 기반을 어느 시점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꿀 것이냐는 숙제입니다. 여기서 베트남이 가진 강점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낮은 인건비였습니다. 둘째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셋째는 외국 기업에 제공한 각종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였습니다. 넷째는 정치적 안정성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장기간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제조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가깝고 동남아 시장 전체로 접근하기 쉽다는 지리적 장점까지 더해졌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전자제품처럼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고 항공, 운송 비중이 높은 제품은 생산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 동남아, 인도와 그 밖의 여러 시장으로 연결하기가 좋았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수출에 유리한 위치, 정부의 지원, 정치적 안정이 결합되면서 베트남은 제조업 기업들이 주목하는 생산 기지로 빠르게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삼성이 2008년부터 베트남 투자를 본격화했고 2024년 기준 누적 투자액이 약 232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로 진출했고 그 가운데 삼성의 비중과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베트남 GDP의 20에서 25% 수준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 크게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인터뷰 발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삼성은 단순히 베트남의 공장 몇 개를 가진 외국 기업이 아니라 베트남 제조업과 수출 구조를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들어오면서 변화한 것은 공장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고용이 생겼고 부품과 물류, 포장, 서비스, 장비, 유지보수 같은 주변 산업도 함께 커졌습니다. 한국의 협력업체들이 베트남에 따라 들어갔고 베트남 현지 기업들도 삼성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베트남이 대형 제조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가진 상징성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그 공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필요하고 장비를 유지하는 업체가 필요하며 물류와 창고, 포장, 통관, 인력 교육과 같은 서비스 산업도 뒤따릅니다. 이런 연결망이 커질수록 베트남은 단순히 값싼 노동자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하나의 제조 플랫폼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투자 규모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 주변에 어떤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느냐입니다. 동시에 이 생태계의 핵심 결정권이 여전히 외국 기업에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생산량을 늘릴지, 새로운 모델을 배정할지, 다음 투자를 어디 할지는 결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의해 결정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발생합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너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베트남의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 그 기업이 투자 방향을 바꿀 때 경제 전체가 받는 충격도 커집니다. 공장을 당장 닫지 않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다른 나라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고 협력업체의 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삼성이 내일 베트남을 떠나느냐가 아닙니다. 베트남이 앞으로도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계속 선택할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베트남을 성공시켰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기는 낮은 인건비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데 노동자의 임금만 그대로 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베트남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와 임금비 상승 문제를 언급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인상하면서 같은 지역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더 저렴한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을 것인지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트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이 제조업을 통해 성장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싼 노동력이 경쟁력이 됩니다. 해외 기업이 들어옵니다. 공장이 늘고 수출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오릅니다. 그런데 소득이 오르면 노동 비용도 올라갑니다. 과거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저임금이 점점 약해집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던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기존의 경쟁력을 잃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 상승을 나쁜 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임금 상승 속도보다 생산성 상승 속도가 느릴 때 발생합니다. 기업이 노동자 한 명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만큼 더 높은 품질, 더 빠른 생산, 더 복잡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베트남에 남을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만 오르고 생산성이나 기술 수준이 그대로라면 기업의 계산은 달라집니다. 결국 베트남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캄보디아나 라오스의 더 싼 노동력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공장, 더 숙련된 인력, 더 효율적인 물류망을 가진 다른 생산기지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핵심은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올라도 기업이 떠날 이유가 없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베트남을 떠날까요? 여기서 이야기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대규모 생산기지가 곧바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축적된 노동자의 숙련도, 생산관리 시스템, 물류망, 협력업체, 현지 정부와의 관계, 전력과 도로 같은 인프라가 모두 결합되어 하나의 생산 생태계를 만듭니다. 한번 거대한 공급망이 만들어지면 다른 나라로 옮기는 비용 역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인터뷰에서도 공장 하나를 세운 기업은 쉽게 생산기지를 옮길 수 없고 한 지역을 선택할 때 장기간을 보고 투자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베트남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나라가 곧바로 베트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노동력 규모와 산업 기반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미얀마는 과거 개혁개방 시기에 투자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제도와 협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방글라데시 역시 노동 집약 산업에서는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자산업의 복잡한 공급망을 즉시 대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위기는 삼성이 내일 떠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삼성이 굳이 다음 대규모 투자를 베트남에 해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기존 공장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산 라인이 인도나 다른 동남아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부품 공장이 다른 나라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산업 투자가 베트남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장 폐쇄처럼 극적인 장면을 만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생산기지 이동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가 반드시 뉴스 헤드라인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한 국가의 공장을 하루아침에 닫고 다른 나라로 전부 옮기기보다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은 유지하면서 신규 물량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배정하고 새 공장은 제3국에 짓고 핵심 부품 조달처를 조금씩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철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나라가 차지하던 비중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베트남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조용한 변화입니다. 공장 문이 닫히는 순간이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가 한 단계씩 뒤로 밀리는 순간부터 경쟁력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이 풀어야 할 문제는 저임금 경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저임금 경쟁이 끝난 뒤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입니다. 초기 성장 모델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낮은 인건비, 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 수출 제조업이 결합하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 조립에서 부품 생산으로, 부품 생산에서 핵심 기술로, 기술 도입에서 연구개발로 이동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만든 생산기지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베트남 기업 자체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의 존재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베트남의 엄청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전자기업의 거대한 생산망이 이미 존재하고 숙련된 인력과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이 그 자산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시험입니다. 삼성 공장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과 베트남 기업의 기술력이 올라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과 국내 산업의 독자 경쟁력이 강해지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진짜로 성공하려면 삼성의 생산량이 많은 나라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삼성과 함께 성장한 공급망 속에서 현지 기업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더 많은 베트남 기업이 고부가 가치 부품을 생산하고 연구개발과 설계 분야까지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이 올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기술과 생산성으로 기업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경제를 이해하려면 삼성보다 더 큰 존재 하나를 봐야 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정치 체제만 보면 두 나라 모두 공산당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긴장과 충돌의 기억이 매우 강합니다. 인터뷰에서는 두 나라를 견원지간이면서 같은 배를 탄 관계처럼 설명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경계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베트남의 역사에는 중국과의 충돌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북쪽의 강대국을 경계하는 의식이 강했고 근현대에도 양국은 실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도 존재합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크고 너무 가깝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의존할 수도 없는 상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복잡합니다. 베트남 제조업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와 부품, 중간재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중요한 교역 상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긴장한다고 해서 경제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밀접하다고 해서 전략적 경계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압도적인 이웃이 존재할수록 베트남은 관계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과의 관계를 넓히는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합니다. 베트남이 중국을 경계한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조업이 커질수록 중국산 중간재와 부품, 기계, 원재료와의 연결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외교적 갈등이나 공급망 충격이 경제 문제로 바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게 필요한 것은 탈중국이라는 단순한 구호보다 공급망의 다변화입니다. 중국과 거래하면서도 한국, 미국, 일본, 유럽과의 연결을 동시에 키우고 그 사이에서 자국 산업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액의 크기뿐 아니라 베트남이 특정 국가 하나에만 묶이지 않도록 만드는 산업적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삼성도 이 구조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베트남이 중국 이외에 산업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활용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균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강대국과 경제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베트남의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내 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외국 기업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현지 기업이 낮은 단계의 납품과 단순 서비스에만 머문다면 기술 축적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한 부품을 생산하고 설계와 품질 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자체 브랜드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늘어난다면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산업 고도화의 발판이 됩니다. 결국 FDI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투자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수준을 얼마나 끌어올렸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전환에 성공하면 삼성에 대한 높은 의존은 약점에서 학습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삼성이 베트남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베트남은 전자산업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과 수출, 협력업체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과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문제는 남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지는 않지만 신규 투자를 다른 국가로 분산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인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위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공장, 다음 생산 라인, 다음 기술 투자가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과 산업 경쟁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낮은 부가가치의 생산은 점차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베트남에는 고부가 가치 생산과 연구개발 기능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트남이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높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전환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기업 생태계를 충분히 만들었느냐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위험합니다. 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외국 기업은 더 싼 지역을 찾고 베트남 기업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 만든 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지만 그동안 축적한 성과가 국내 산업의 독자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삼성의 선택이 아니라 베트남의 선택입니다. 삼성이 떠나는 것이 베트남의 위기가 아닙니다. 삼성이 떠나도 버틸 수 있는 경제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전쟁과 고립에서 벗어나 개혁 개방을 선택했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첫 번째 공식이 앞으로도 계속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갈 것이고 기업들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움직일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은 더 빠르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얼마나 싼 나라냐가 아니라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나라냐,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 나라냐, 얼마나 안정적인 고부가 가치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베트남이 증명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외국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외국 공장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베트남이 단순한 세계의 공장을 넘어 진짜 산업 강국으로 올라섰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